낭만서점 플러스에서는 조정진 작가의 임계장 이야기를 다룹니다. 네, 아까 이제 임계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읽고 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최희석 씨 일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모아지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것이 공분으로 모아져서 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임계장 이야기에 처한 이런 임시계약자 노인장 분들이 이런 또 그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네. 다음 단계에서 좀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 이 책이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경비원 최희석 씨가 지난 4월 21일에 그 주차 관리를 위해서 네, 차를 밀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죠. 왜 내 차를 그렇게 밀었냐라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을 당했고요. 이후에 CCTV 없는 경비원 초소 화장실에서 코뼈가 부러질 때까지 얻어 맞았다라는 그렇죠. 사실이 보도가 됐죠. 네, 이후에 그 최희석 씨가 제 결백을 밝혀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죠. 그렇죠. 그 유서를 남긴 것도 또 음성으로도 남겨가지고 그게 또 소개가 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가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처벌도 중요하긴 한데 가족들은 그 처벌을 받기 이전 예. 이 아버지에 대해서 또 최희석 씨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라는 이제 얘기도 했지만 결국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하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책을 쓴 조정진 씨가 네. 또 인터뷰를 했던 것인데요. 그렇죠. 먼저 그 임계장 이야기를 쓴 조정진 작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진 작가는요, 이 38년간 공기업 정규직으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에 퇴직을 한 후에 4년째 시급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버스 회사 배차 계장으로 일했고, 그랬다가 아파트 경비원, 빌딩 주차 관리원 겸 경비원을 거쳐서 버스 터미널에서 보안 요원으로 일하다가 쓰러져 해고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7개월간 투병 생활을 했고 지금은 주상복합 건물에서 경비원 겸 청소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가 소개에서 38년간 공기업 정규직으로 일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일부러 넣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정규직의 문제 그리고 노인의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네. 예전부터 뭐 비정규직을 전전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정규직으로 일을 하다가 퇴직 후에 또 다른 일자리를 잡아야 하는 네. 어떤 현실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네. 예. 그래서 이건 특수한 사람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고 그렇죠. 하는 인식. 그걸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네. 소개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했을 때 정규직 앞에 비 한 글자 붙여졌지만 여기서 이제 그 구별되는 사항들을 보면 너무나 큰 갭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버스 터미널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실제로 정규직인 사람들은 버스의 매연이라든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맑은 공기에서 일을 한다면 비정규직 분들은 또 이런 버스 터미널의 매연이라든지 나쁜 공기들을 계속 마셔가면서 일을 하는 그런 환경의 차이 그것도 역시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비정규직에게는 정해진 최저임금만 주고 나서 그 외의 것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 그런 부분들도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에서 또 드러나고 있죠. 임계장 이야기는 이렇게 조정진 작가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되면서 메모를 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된 르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책이 우리 시대의 노동에 대해서 사유해 볼 때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책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또 조성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입법을 하고 그걸 법으로 정해서 실행에 옮기는 그런 행정력 있는 분들이 많이 읽었으면 좀 더 좋겠다.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책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터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스 회사에서
배차 일을 하는 임계장이 되다라는 챕터이고요. 네. 두 번째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하는 것. 세 번째는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하는 동시에 또 빌딩 관리요원으로 투잡을 뛰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24시간을 근무하면 하루 24시간을 쉬는 이제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조정진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군데에서만 일을 해서는 생활비와 그리고 또 자식들이 학교에서 쓰는 이제 돈을 벌기가 힘들기 때문에 쉬지 않고 바로 또 24시간 일을 하는, 그래서 이제 투잡을 뛰게 된 상황이 벌어지죠. 네. 그리고 이 빌딩과 아파트에서 일을 했지만 결국 해고되고 이후에 또 터미널 보안 요원으로 일하게 되는 네. 일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전부가 정말 가슴 아프게 독자들의 마음을 좀 울립니다. 그 내용을 조금씩 말씀드려 볼게요. 네. 우선 이 비정규직 문제와 노인 세대의 빈곤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인 거잖아요. 현재의 노인분들이. 1950년대에서 이제 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을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고, 지금은 많이들 이제 퇴직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베이비붐 세대가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을 의미하는데, 네. 한국의 고도 성장기와 맞물려서 젊은 그렇죠. 시절을 보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일하는 터전 그리고 회사가 곧 자신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활과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 회사에 다 헌신하고 이제 투자하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은퇴하게 됐을 때 받는 그런 상실감도 굉장히 크다는 것이 또 드러나고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요즘 뭐 신문 기사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경제 2020년 6월 8일자 보도를 보면요. 네. 외국계 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B 씨는 진짜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잘못 살았다는 느낌과 갑자기 밀려오는 허탈감, 우울감에 힘든 시기를 겪었다라고 밝히면서, 하지만 90% 이상을 차지하던 이 비중을 50%로 낮추는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걸 온전히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라고 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그런 거죠. 회사의 모든 시간을 바쳤기 때문에 회사가 아닌 삶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를 못했고 그런 생활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회사를 그만뒀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돼? 무엇을 해서 이런 허탈감들을 좀 메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 이들이 은퇴하게 됐을 때 그렇다면 이들과 이들 가족의 생활은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책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대치, 욕망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전환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인데, 네. 문제는 내려놓아야 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렇죠. 이들이 왜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가에 그렇죠. 대한 그 상황적 맥락도 좀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정진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놓고 싶지만 내려놓을 수 없는 게 은퇴를 했을 때 또 생활을 좀 해야 되고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또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혹시 비정규직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전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다면 그 비용을 좀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은퇴한 후에 돈이 없이 또 생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계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쉬지 않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죠. 이 책을 딱 펼치면요, 13쪽에 이 작가의 뭐 간략한 이력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가정에 대한 언급도 나와 그렇죠. 있는데요. 나는 베이비 부머 세대로 38년간 공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 2016년 60세의 나이에 퇴직했다. 직장을 떠날 당시 내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가족상, 전업주부인 아내와 출가한 장녀, 그리고 장녀와 10년 터울인 대학 3학년 아들이 있다. 당초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취업할 예정이었으나 내가 퇴직할 무렵에 3년 과정의 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 했다. 아비로서 집안이 어려우니 바로 취업을 하라고 할 수는 없었다. 미리 구상했던 노후 설계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이다.
나는 퇴직 후에도 3년 이상 고액의 교육비를 감당하며 부양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네. 재무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적고 있는데 그 퇴직하기 얼마 전에 딸의 혼사가 있었고 그래서 저축해 놓은 돈 대부분이 들어갔다고 적고 있고요. 퇴직금 같은 경우 중간 정산을 통해서 미리 받아서 집을 마련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퇴직 4년 전에는 임금 피크제 적용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나머지 퇴직금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퇴직할 당시에는 퇴직금은 이제 거의 없었다고 또 이렇게 쓰고 있죠. 네, 부동산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지방의 중소도시에 버젓한 내 집이 있었다. 그러나 2010년에 광역시로 발령을 받아 집을 구하려니 지방 중소도시와 광역시의 아파트는 억대의 가격 차이가 났다. 나는 큰 도시에 살아본 적이 없어 대도시의 집값을 잘 몰랐다. 중소도시에 집을 팔아 광역시에 그만한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었다. 부족한 집값은 1억 5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그러고도 모자라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야 했다. 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읽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살고 계신데 다 네. 대출금 갚고 계시면서 그렇죠. 내 집 마련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자식 뒷바라지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네. 우리 부모 세대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힘들게 느끼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부분들인 거잖아요. 은퇴 생활도 그렇고 또 직장을 얻는 자식 세대가 그렇고 또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그 공간 집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그 설명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부분들이 지금 너무 불안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도 이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을 비롯해서 우리 대부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여기 지금 정리한 그런 재무사항이라든지 은퇴 후의 상황에 대해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비정규직 일터에 대한 문제를 꼬집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부모 세대에 대한 책무라는 네네. 겁니다. 그리고 묘한 모순 같은 것도 실은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조정진 작가의 이 책은 비정규직의 이 처우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분이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결정적인 계기인데 비정규직으로 살고 싶지 않았던 아들의 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그렇죠. 비정규직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들 같은 경우는 문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정규직이 되게 어려워서 네. 전문대학원을 가자 이러면 아무래도 그렇죠. 직업을 얻기에 좀 더 수월해지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는 이렇게 어른이 된 자식의 교육비를 계속 떠맡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도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왜 아들은 이렇게 정규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도 자기는 이렇게 비정규직에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네. 이런 모순 같은 것들이 발생하죠. 아마 허위평론가님 세대부터 그 문제가 좀 저는 두드러졌다고 보는 편인데 저 대학 다닐 때도 등록금이 계속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잘못됐다는 점 지적을 하기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상되는 부분들은 계속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고액의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대학생들이 4년 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했을 때 남는 것은 졸업장과 함께 대출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출금이라는 액수도 감당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이 그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 달려들어야 되는 상황.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조정진 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겠죠. 저는 이걸 좀 비판적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자녀를 비정규직 시키지 않겠다는 부모 소망을 이기심이라 나무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모든 부모된 이들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니까라고 조정진 작가가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물론 뭐 저도 이런 마음을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녀를 비정규직 시키지 않겠다라는 부모 소망과
내가 비정규직으로서 겪는 고충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묘한 방식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본다면 그 정규직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자리에 그렇게 보면 이 정규직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기보다는 네네. 비정규직 자체의 그 처우 개선을 위해서 실은 노력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왜 자식은 정규직에 넣었고 나는 비정규직으로 살면서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를 또 이야기하는가?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네네. 아주 냉철하게 좀 들여다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지금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정규직을 훨씬 더 나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적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모든 것들이 다 정규직을 최우선으로 두고 비정규직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힘들 것이고 또 자식 세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그런 생각 자체도 지금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갭이 되는데 결국 고착화되는 그런 생각들로 또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저는 임 계장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책에 담겨있는 문제의식에 정말 큰 공감을 했거든요.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라는 마음도 갖게 됐고요. 근데 다만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작가님 역시 우리 자식은 정규직 자리를 얻어야 하고 나는 그 자식을 위해 비정규직을 선택하겠다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계라는 그 인식 자체에 실은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임 계장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인 텍스트가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아마 이율배반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깨는 이야기들로 또 나아가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이 노인들이 일을 할 때 이분들을 부르는 것이 또 고다자라고 합니다. 이 고다자가 뭐냐면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 그렇죠. 라고 해서 이렇게 고다자 노동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노인들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적고 지원자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신 아니어도 우리 일할 사람 많아. 얼마든지 대체할 인력이 많으니 당신들 막 다뤄도 돼라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퍼져 있다는 거죠. 처음에 그 버스 터미널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 갔을 때 그 전임자가 있을 건데 전임자는 자신이 오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상황이었죠. 뭐냐면 본인이 혼자 일을 할 게 아니라 한 3사람분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더 충원해 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를 회사에 사람을 좀 더 구해달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회사는 너무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관리하기 쉽지 않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구한다는 쪽으로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글의 저자가 그 안으로 이 직업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지금 고다자의 설명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환경인 거죠. 네, 첫 번째 들어간 이 배차 업무, 이 고속버스 터미널 회사에 일을 하는데 원래 3사람 정도가 일을 해야 할 업무를 한 사람이 다 떠맡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죠. 사람을 이른바 갈아 넣는 방식을 회사가 쓰고 있는 겁니다. 탁송 업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배차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고속버스 회사의 이 탁송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버스에 사람들을 실어 나를 뿐만 아니라 짐을 실어서 그걸 이제 화물 배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업무를 이 조정진 작가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탁송품이 하루에 400건이 넘었다고 해요. 거기다가 운전기사에게 좀 부탁을 하면은 쉬울 수 있지만 또 운전기사 역시 무리한 스케줄 또 그 배차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역시도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처지는 아니기 때문에 1인 3역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서 문제는 이 일을 1인 3역을 하지 않게 됐을 때는 바로 또 일이 잘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영혼이라든지 육체를 갈아 넣으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결국 탈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이 책의 26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내게 배체가 주 업무이고 탁송은 부차적인 업무라고 했다. 그런데 출근 첫날부터 내 체력과 시간의 대부분을 바친 건 탁송 일이었다. 탁송은 내가 담당하는 전체 업무의 70%가 넘었다. 그런데 이웃버스 회사를 보니 모든 탁송품을 배차원이 아니라 운전기사가 버스에 싣고 있었다. 왜 우리 회사만 내가 실어야 하는지 물어봤다. 이제 알았어? 탁송료 때문이야. 탁송료를 기사가 가져가면 운전기사는 죽을 둥살둥 열심히 하겠지. 그러면 탁송은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가. 탁송물 사고도 제로에 가깝고 얼마 안 되는 돈의 위력이 그래. 근데 당신네 회사는 탁송료 수입을 100% 다 회사가 가져가잖아. 그러니 운전기사들이 탁송품을 거들떠나 보겠나? 이걸 사람의 인정이라든가 뭐 연대라는 말로 대치할 수 없는 이유가 적혀 있는 거예요. 네. 탁송료 수입 전부 다 회사가 가져가는데 운전기사들한테 자 탁송 업무 좀 해주세요? 누가 하겠냐라는 말이죠. 일이 더 늘어날 뿐이지 또 그 더 늘어난 일에 대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지도 않는 거니까 네. 예, 도와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이 책에 곳곳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을 하다 다쳐도요. 교통사고가 아닌 한 당신이 짐 실다 허리 다친 게 왜 우리 책임이냐라고 그쵸. 회사 쪽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처음에 이 배차 업무를 하다가 들어오는 차를 피하려다가 수레에 걸려서 넘어져서 이제 부상을 입은 건데 회사에서 말하는 내용은 당신이 부주의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회사로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걸로 그냥 끝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당신이 다친 건 당신 잘못이다. 그러니 그만둬라라고 해서 해고를 당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일터인 아파트 경비원이 됩니다. 여기 지금 조정진 씨가 들어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는 또 문제가 뭐냐면 오래전에 그 자동차 보유한 수와 지금 자동차 보유한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세워지는 건물들은 비교적 넉넉한 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만 오래된 아파트일 경우는 그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중 주차를 하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은 상황에서 그 자동차를 피해야 되는데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거의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네. 네, 그러면서 거기서 생기는 갈등들, 갑질들이 너무 많다는 게 또 드러나죠. 네. 버스 회사에서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6년 8월 20일까지 한 2달여간을 일을 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으로는 2016년 8월 28일부터 2017년 8월 27일까지 네. 1년여간 1년이죠.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계속 일을 하고 싶었지만 역시 아파트에서도 이 조정진 작가를 해고한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주차 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통을 뭐 치우는 일, 네. 그리고 화단을 치우는 일, 그 외에 관리소장이라든가 아파트 자치회장 등의 그런 부당한 지시까지 전부 다 수행해야 하는 그런 여기 말하자면 아파트 경비원이 공동의 되다 머슴 보게 되면 으로서의 이 아파트 경비원의 그 일과를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57쪽인데 새벽 5시부터 일과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11시 거의 11시까지 이렇게 업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당 이렇게 부별되기도 하지만 또 분당 배분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지금 촘촘하게 메워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몸을 관리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업무량이 굉장히 과다하고, 예, 그 과다한 업무 가운데서도 또 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일까지 더해지잖아요. 네. 그 경비원 선배가 이런 말을 조정진 작가에게 해줍니다. 자네는 경비원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네.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폐기물 더미에서 숨을 쉴 수 있겠는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초소에서 잘 수 있겠어? 사람이라면 어떻게 성명가루가 날리는 지하실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자네가 사람으로 대접받을 생각으로 이 아파트에 왔다면 내일이라도 떠나게.
아파트 경비원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경비원은 할 수가 없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기분이 들었다.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래, 나는 인간 대접을 받자고 이 아파트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더라도 서러워하지 말자.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이런 직업이 당장 우리 주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네.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충격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경비원 분들은 뭐 하루에도 우리가 몇 번이나 마주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분들이 실제로 이런 생각으로 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짐작하셨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저는 좀 사람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감과 존중이 거리감이 이제 생겨야지 존중하는 또 마음도 생긴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미 이 경비원 업무를 하거나 했을 때 자신들끼리 전해지는 얘기가 인간 대접 받는 것을 애초에 생각하지 마라. 그렇지 않다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인간관계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인간 처우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계속된 갑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비극적인 사건은 계속 초래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봤을 법한 이건 현실에서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하는 정말 그 모욕적인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이를테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치우고 있는 이 조정진 작가를 보면서요. 지나가는 그 부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에게. 너 공부 안 하면 저 경비원 아저씨처럼 된다? 네. 라고요. 그렇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말이 있는 이유가 한국 사회에서는 귀천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바로 좀 그런 부분들이 그 얘기에서 전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이 아파트에서는 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을 세게 틀어놓지 않으면 그 음식물 찌꺼기가 붙어있는 부분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 또 지나가면서 물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 물을 아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런 업무조차도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더 힘들게 하는 이중으로 과세하는 부분들도 또 등장을 하죠.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김갑두인데요. 네. 김갑두는 실명은 아니고 갑질 두목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갑 중에 갑이라는 얘기죠. 네. 그 조정진 작가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수도가에서 씻고 있었는데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죠. 이 경비 이 새끼, 너 전에 공기업에 근무했었다며? 거기서 국민 세금 마구 쓰던 습관을 아직도 못 고쳤건 주민들 피 같은 돈 들어가는 공동수돗물을 펑펑 써? 당장 잘라야 할 놈이네. 네가 버린 수돗물 값은 내 월급에서 까게 해주마. 너 오늘 아주 제대로 걸렸어. 그러면서 1시간 넘게 훈계를 한 거죠. 예. 경비원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꾸하는 순간 잘리게 되니까요. 네. 그 조항에도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조항도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처우를 받던 경비원들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실입니다. 네. 이후에 아무래도 돈이 더 필요했던 이 조정진 작가가 빌딩 관리 업무까지 함께 하게 되는데요. 정말 쉬는 날 없이 월화수목 금금금의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수면 시간도 거의 없어요. 지금 그 네 챕터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4가지 이제 업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간이 4년이 안 되고 또 중간중간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간 그리고 쉰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년이 안 되는 기간에 이런 일들을 당했다는 거죠. 예. 이 빌딩 관리 업무를 하면서도 많은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딩의 이른바 VIP 차 번호를 외워야 하고 그 VIP가 들어오면 무전을 다 쳐서 지금 VIP 오신다. 근데 차 번호가 어느 날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전임 근무자가 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차가 지금 조정진 씨가 근무하는 빌딩으로 들어오게 되죠. 네.
근데 왜 내 주차 공간 마련해 두지 않았냐라고 이른바 그 그렇죠. VIP가 화를 내게 되고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것을 계기로 결국에는 잘리게 되는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참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 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까? 예, 그 부분을 좀 나아가 봐야 되겠죠. 손한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법으로 딱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것은 투표인데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표를 한 이렇게 법으로 나오는 사람들이라든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수의 사람의 이득을 대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원들의 수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경비원 수를 늘리려고 해도 최저임금 때문에 또 많이 쓰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럼 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파트의 권력에 더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개선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아파트 경비원을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라고 한다고 해요. 보통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그쵸. 뜻인데요. 그러니까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이제 근로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제외가 되는 거죠. 이걸 공인 노무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공인 노무사가 노동정책상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고 또 여러분이 싸워서 쟁취해야 할 권리입니다. 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고 해요. 그렇죠. 부르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 돕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진 않았고 그러면서 이 일에 앞장설 분이 계시면 나오십시오. 그래야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돕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또 그 제안에 대답하는 경비원은 또 아무도 없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면 기다리는 것은 해고뿐이다. 그렇죠. 당장의 생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절실한 상황에서 이 일에 선뜻 앞장설 그런 환경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네, 또 경비원들과 시의원의 간담회 자리가 있었는데 네. 그때 한 경비원이 시의원에게 말한 거예요. 의원님, 경비원들이 씻고 먹고 잘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의 기준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도 아파트 평가 항목에 경비원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포함하는 조례를 공포했다고 하던데요. 네, 이 말을 의원이 듣고 금방 표정이 굳어졌고요. 그리고 자리를 옮겼다고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의원이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선생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떤 강 큰 구청장이나 시의원이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겠어요. 당장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고 그리 되면 다음 선거는 포기해야죠. 라고 하니까요. 네, 이런 구조적인 면을 네. 그 천정환 교수가 칼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임계장 이야기에 나오는 가해자들, 네. 갑질의 주인들이 실은 대다수의 한국 중산층이라는 겁니다. 이 한국 중산층들은 촛불혁명에도 앞장섰고 모든 사회적인 모순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지만 정작 자기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가까운 일들에 대해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투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바로 개선하기보다는 우리가 뽑아준 지금 이런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환경을 위해 가지고 그냥 바로 바꾸는 노력들을 바로 했으면 좀 좋겠다 싶거든요. 네. 그런 일을 또 이 칼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마지막 보게 되면 특히 우리 586 중산층은 자랑스러운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 온전해질 방도를 진실로 고민해야 한다 라면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중산층의 자기 합리화를 비판적으로 꼬집은 작가가 박완서 선생입니다. 네. 박완서 선생의 많은 작품들이 한국의 고도 성장기에 함께 성장했던 이 중산층들이 갖고 있던 위선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네네. 그건 박완서 작가 본인에 대한 성찰이기도 했고요. 저는 이런 의식의 변화에
문학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마도 그래서 그런 뭐 박완서 작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비판한 책들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처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제 바꾸는 것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요. 임계장 이야기를 저희가 낭만서점 플러스에서 다룬 것도 실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법제화를 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엔 그 법제화를 시키기 위한 우리의 목소리 그리고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책을 읽으면 정말 경비원분들이나 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존재하고 있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렇다면 이런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도 이 책이 갖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네.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파트 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회의가 열릴 때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 그렇게 공동관리요금을 깎으려고만 하냐. 정당한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걸 한 사람이라도 목소리를 낼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있구나라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변화의 물결도 조금씩 생겨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또 관련한 미덕들도 소개가 돼 있고 여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정진 작가 역시도 여기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행하는 갑질들은 일부의 사람인데 그 일부의 사람들이 너무 지독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예, 참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고요. 예, 또 몇 시간 노동을 하면 반드시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선 통용이 되고 어디선 통용이 되지 않는 그 현실들을 정치인들이 똑바로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물론 표라는 걸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하지만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정치인들도 곰곰 따져봐야 하고 전 그런 정치인들이 앞으로 더 많아져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식당이 그 어떤 대기업의 구내식당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어머니가 그 작은 식당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을 하실 땐 휴게 시간 이런 거 전혀 보장받지 못하셨다고. 그래서 좀 큰 데로 어떻게 옮겨서 가장 피부로 이거 정말 다르구나라고 느꼈던 것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휴게 시간도 보장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연차라든가 이런 걸 쓸 수 있는 것이 정확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작은 데에서는 그런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큰 대기업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렇게 보장해 주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대기업 하는구나라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던 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또 조정진 작가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샤워를 할 수 있었던 순간이 단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것도,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만 최소한 지켜준다면 우리가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대기업 우리가 많이 비판하지만 실제로 대기업이 오히려 그런 법규 더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대기업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작은 데에 우리가 눈을 뭐 좀 낮춰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보장이 돼 있다면 그렇게까지 한 군데로만 눈을 돌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 공유해 볼까요? 저는 이 책의 한 줄 평을요, 이 책에 있는 181쪽에 나와 있는 이제 문장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쓰여 있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다움을 잃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요. 이 문장이 나오게 된 이제 배경 중에 하나가, 사실 경비원에게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중 반가운 것이 딱 하나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빗방울이래요. 왜냐하면 눈이나 뭐 꽃잎이나 낙엽이나 이런 것들은 다
쏟아지면 우리가 봤을 때 와 되게 아름답다라고 하게 되지만 또 경비원 업무이기 때문에 이걸 치워야 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비가 오면 오히려 이제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쉴 수 있다는 것. 얘기 들으면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잃지 않게 하는 것,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려면은 결국에 인간다움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을 저는 한 줄평으로 잡아봤습니다. 이 책의 표지와 또 맨 뒤에 있는 사진이 일치해요. 조정진 작가의 뒷모습이겠죠. 네. 이 뒷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되고요. 네. 제가 준비한 한 줄평은 이렇습니다. 뜨거운 분노보다 중요한 냉철한 자기 비판. 분노하는 거 좋죠. 그렇죠. 이걸 보면서 이 사회의 불합리한 모순들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갑질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요. 근데 갑질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회의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묵인하고 있는 존재 누구인가? 그렇죠. 다름 아닌 우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를 포함한 얘기입니다. 네. 네. 그게 진정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이 책의 그 뒤에 후기를 보면요, 가족들에 대한 당부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글은 이 땅의 늙은 어머니 아버지들, 수많은 임계장들의 이야기를 나의 노동일지로 대신 전해보고자 쓴 것이니 책을 읽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더라도 마음 아파하지 말기 바란다. 가족들에 대한 당부입니다. 네. 가족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고 있었구나라고 얼마나 또 눈물 흘렸을까요? 그렇죠.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허위평가님 한 줄 비평처럼 냉철하게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해나가야 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시대의 논리라는 이 시리즈로 임계장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네. 정말 정당한 논리가 통용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낭만서점 플러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문학을 가지고 낭만서점 본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